국민의힘에서는 김상욱 의원, 또 개혁신당에서는 허은하, 김용남 전 의원이 민주당에 합류했습니다. 이들의 행보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그럴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 네. 그런데 이제 항상 이렇게 좀 소위 말하는 거시적 시각에서 본다 그러죠. 네. 일 개개인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떤 흐름 속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 때 그걸 큰 시각에서 보면은 아직도 한국 민주화가 제도화가 덜 되었다라고 하는. 덜 되었다. 네네. 분명히 이게 한국 민주주의가 네. 민주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나라들에게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확 뛰어나게 제도화된 그런 정당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 그 민주주의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미 이게 제도화되어 있는 그런 나라를 보면 이렇게 당을 바꾸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네, 없습니다. 거의 나가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 수는 있어도 왜냐하면은 정치라고 하는 건요 신념으로 하는 겁니다. 자, 정치 비하인드 조경근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자, 오늘 내일 이틀간 사전 투표가 실시됩니다. 그렇죠. 투표하셨습니까? 제가 오늘 하려고 했는데 네. 손주가 미국 쏘는 바람에 손주분들께서 와우. 예. 그래서 시간이 없었군요. 손주 있으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네. 그래서 내일 꼭 갈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정말 오늘 현재 오늘 오후 4시인가요? 네. 보니까 사전 투표율이 17.511이더라고요. 그러니까 17.5%. 작년 대비 1.7%가 높아졌어요. 그만큼 이제 그동안 잘못되어 온 정치에 대한 염려도 많고 네. 바뀌어야겠다 하는 그런 열의가 많지 않는가 그런 느끼고 있고 저는 내일 아침에 문 열자마자 달려가서 투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제작국 선배 후배들과 나갔는데 제가 모바일 신분증은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모바일 신분증도 되더라고요. 그래요? 네, 방송을 듣고 좋은 계신 정보네요. 분들께서도 네네. 모바일 신분증도 사전 투표할 때 된다. 그리고 내일까지 사전 투표니까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꼭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국 읍면동 어디서나 가능하시니까요. 신분증 지참하셔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각 정당이 모두 이 사전 투표를 독려하고 있는데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부정선거로는 설 자리가 있는 분위기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부정선거론 사실은 한 번 정도는 국회 차원에서 이걸 떨어내고 가면 좋기는 했는데 사실은 부정선거론이라고 하는 거는 그동안 실체가 없는 그런 얘기였죠. 네. 실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어느 정도의 비율의 국민들께서 한다고 하면 떨어내면 좋은데 지금 이제 뭐 새 국면으로 들어가니까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감이 높고 하기 때문에 부정선거론 얘기는 자취를 감췄고요. 대신에 이제 사전투표 이야기는 사실은 이제 본투표 때 해야지 하면서도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전투표 때 시간 될 때 후딱 가셔서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아마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내일 사전투표를 반드시 좀 하겠습니다. 네네. 자, 국민의힘에서는 막판까지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를 추진했지만 결국 무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이 과정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교수님. 일단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그 후보를 최종 선정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대선을 위해서 힘을 모아가는 그런 내부적인 과정을 보면은 역대 정당이 그러니까 뭐 서로 상대방하고 싸우는 두 개의 거대 정당이 있다라고 할 때 네. 이런 모습을 보인 정당은 잘 없어요. 힘을 힘을 막 뭉쳐도 뭐 할 판인데 굉장히 대선이 가까운 기간까지 갈등의 모습이 연출이 되고 그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 안에서의 정치가 뭔가 좀 이전과는 좀 달라졌다라고 하는 그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에게서 필요한 그런 지지를 못 받은 거죠. 그걸 이제 이준석 대표가 나와서 그 부분을 차지를 하니까 네. 심지어는 뭐 여론조사에서 어떤 때는 10% 가까이 10% 넘게도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을 끌고 오면은 굉장히 유리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가지고 했는데 저는 처음부터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거기에 구애를 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민의힘 자체에서 뭔가 대선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어떤 탄탄함 그다음에 조직화되어 있고 뭔가 기획이 잘 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갈등이 노정되는 그런 모습 거기다가 이제 구애하는 그런 모습은 그렇게 썩 바람직했다 그렇게 볼 수는 없었던 거죠. 네. 또 이준석 후보로서도 완주하는 게 이 정치적 미래를 보장받는 길이 아닐까 싶은데 이준석 후보의 미래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며칠 전에 어떤 발언을 통해서
좀 여러 가지 일이 좀 있기는 3차 하지만은 토론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다음 세대를 위한 후보가 하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떤 점에서 한국 정치에서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러면은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음 선거를 향해 나아갈 때 이준석이라고 하는 다음에 주자로 보여지는 그 사람의 대비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또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네. 적어도 그 수준 혹은 그 수준 이상의 사람, 나이나 여러 가지에 볼 때 그런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갑작스레 등장하는 어떤 대통령 후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훨씬 좋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사실은 그 연세가 드신 그런 세대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젊은 세대의 삶이 굉장히 걱정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과연 살아갈지, 살아갈 수 있는 재정적인 여유가 있을지, 일자리가 충분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연령이 40대 이제 들어서는 이준석 후보가 그런 부분을 강조해 나갈 거기 때문에 대선이 끝나더라도 그런 점에서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죠. 네, 교수님 그 김문수 후보가 어제 이준석 후보를 찾아가서 만나려고 했는데 결국에 안 됐잖아요. 앞으로도 안 될까요? 네, 안 됩니다. 안 된다고 저는 보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 국민의힘이 만약에 모든 걸 잘해오고 국민들로부터 환영을 받는 그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갈등의 모습이 없고 그래 저런 정당 이런 정당 나는 이쪽 정당을 좋아하지만 저런 정당도 괜찮아 이런 평을 받았다라고 하면 아마 생각을 다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뭐 정당들이 받고 있는 그런 어떤 한쪽은 너무 뭐 권력이 집중돼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왜냐하면 지금 한쪽만 비판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네. 투표가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또 한쪽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대선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그랬는데 거기에 자기가 몸을 담궈 가지고 하겠다고요? 제가 만약에 그 나이라도 저도 안 하죠.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 대선마다 반복되는 단일화 소동을 두고 이제 결선 투표를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결선 투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항상 뭐 어떤 부분에서 문제점이 나타나 보이면은 또 다른 있었던 대안에 대해서 관심이 가고 하는데 네, 안 될 겁니다. 이것도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은 이게 네. 대선이라고 하는 거는 대한민국 선거 중에서 가장 중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선거인데 네. 이거를 바꾼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절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결선 투표라고 하는 거는 우리 한국이 모범으로 삼아 가지고서 닮으려고 따라갔던 그런 예를 들면 미국이라든지 이런 모델들을 볼 때 결선 투표라고 하는 건 없는 거죠. 네네.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아마 안 될 겁니다. 네. 아니 뭐 주제별 정책에 집중 토론한다. 또 시민 패널 방식 등의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지 않나. 그거는 물론 이런 필요하죠. 것도 좀 필요할 것 그거는 같아요. 필요하죠. 지금 보면은 방법이 잘못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누군가가 뭔가 시간 제한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예. 정말 이건 아니다 할 때에 확실하게 끊어주는 어떤 그 사회자가 필요한 거죠. 물론 사회자가 모든 걸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맞아요. 사회자가 가장 필요하고 기묘한 작은 부분에서 역할을 하다가 어떤 사고가 날 만한 부분에서는 칼같이 들어가 가지고 이걸 끊어내는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또 집중 토론을 할 때에 그 토론의 주제 자체가 국민들의 나아갈 방향하고 상관이 없는 거면은 물론 이제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뭐 누구든 간에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도덕적으로 흠이 있는 후보인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과연 국정을 담당해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는 이런 석상이 아니고 그 전에서 하는 거죠. 네, 그 전에 이렇게 토론회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정당에서 이야기를 할 때에 저당의 후보는 어떻다 이렇게 하는 거고 토론에 들어가서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거는 경제라든지 사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저출산이라든지 뭐 많은 이런 문제 지금 우리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0%라고 그래요. 네. 이런 문제를 다루어야 되는 건데 거기에서 얼굴 찌푸리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앞으로는 토론하는 방식도 좀 바꿔야겠다 이런 이제 자성이 나오는 거죠. 네. 자, 그럼 대선 토론회 얘기 좀 해보죠. 네네. 선관위 주관으로 열린 세 차례의 TV 토론회. 먼저 총평부터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대학 교수 출신이니까 네. 네, C에서 D를 왔다 갔다 한다. C에서 D. D를 왔다 갔다 한다. A, B는 근처를 못 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처도 못 갔습니까? 근처를 못 갔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왜 C고 왜 D인지 예, 좀 집중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네. 그래도 이제 좀 잘 봐주려고 하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네.
한국이 언제부터 토론을 했다고. 그래도 이제 토론을 몇 번 안 했는데 이렇게 해오면서 그래도 뭐 어쨌든 한국의 현재 정치 상황과 후보들의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위 말하는 사회적인 이슈 외에도 나왔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다루지는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 측면에서는 이제 70점대가 C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마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다루는 게 아니고 네.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이를테면은 뭐 그래 이제 너무 예를 들면은 그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젊은 세대가 고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젊은 세대를 배려를 할 거다. 이 이야기를 끝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렇죠. 방법론이 나와야 되고요. 그러니까 할 거다를 가지고 토론할 거리는 없어요. 어떻게 해가지고 30년, 50년 후에 재정을 이렇게 마련할 수 있다라고 하면 상대방에서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나가면서 그럼 그걸 듣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쪽이 제대로 되고 옳고 정말 이게 효과가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D도 잘 줬다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네네. 어떻게가 빠진 토론회였다. 그럼요. 네네. C와 D의 성적표를 받은 토론회였는데 이걸 보면 이 정책은 없고 비방만 난무하는 토론회. 뭐 계속 이런 식으로만 이어진다면 이 토론회가 무색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바꿔야 할까요? 그러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토론을 3번에 나가는데 네. 그중에 하나는 띄워가지고 자, 이 토론은 1차 토론은 비방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모든 토론은 우리가 다뤄야 되는 중요한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네. 지금 예를 들면 외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얼마나 오목한 그런 처지에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비방할 거는 토론회가 아니라 당 차원에서 확실한 증거와 근거를 가지고 상대방 후보, 상대방 당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토론회장에 들어와서는 정책으로 대결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갖다가 확실하게 잡아가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 정당이라든지 또는 후보들에게 인식을 시켜야겠지만은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 거죠. 막상 토론에 들어가 보면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사회를 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우리 국가나 부르면 되죠. 뭐. 저야 뭐 언제든지. 네. 저도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토론회 형식을 보면 네. 4분의 후보자와 이제 사회자 1명이 구성된 토론회인데 네네. 시민들이 그 속에 함께 들어가서 함께 토론도 하고 질문도 할 수 있는 타운홀 포맷은 어떨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거는 이제 예를 들면 본 토론과 타운홀 토론을 나누면 되죠. 나눠서 네네네. 아예 구분해서.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중앙선관위가 주관으로 해가지고 하는 그 본 토론회는 이제 법적인 토론회로 현재는 되어 있거든요. 네. 그건 하고 그 전에 아마 정당들이 합의를 하거나 아니면 언론사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타운홀 토론을 하자. 그러니까 뭐 언론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방송협회도 있고 신문협회도 있고 그런 데서 뭐 각각 그죠? 각 협회들에서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자. 뭐 주요 도시에서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보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자리에서는 충분히 일반 시민들께서 나가서 하고 싶은 질문을 할 수 있는 조금 이렇게 캐주얼한 네. 그런 토론회가 될 거고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는 이제 법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토론회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정해놓고 토론을 하지만은 이 토론이 과연 유권자들에게 유익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반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유권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주려면 바른 정보, 올바른 정보를 줘야 되는데 그걸 사실 끄집어낼 수 있어요. 의혹이 좀 난무했던 부분들도 있거든요. 네네네.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기 위해서 팩트 체크 뭐 전담팀을 좀 운영한다든지 그럼요. 이런 방안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토론을 해 나가면서 그죠. 네. 자, 지금 이 이슈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사전에 팩트 체크를 해봤습니다. 하면 자막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죠. 이런 부분은 사실이었고 이거는 사실이 아니고 이거는 확인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막이 나가면서 하면은 시청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맞아요. 그래 이야기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 거짓말 좀 하네. 팩트 체크를 했는데 이렇게 나왔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게 어떤 일을 할 때 말이죠. 항상 그전에 있던 거를 하려고 하는 것이 한국이 발전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꾸 새로운 사고를 내고 네. 뭔가 혁신을 하고 더 발전시키고 더 좋은 안을 찾겠다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일을 맡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참 낭패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네거티브로 일관한 TV 토론회에서
상대적으로 이 수혜를 본 후보가 이 민주노동당의 권영국 후보가 아닐까 싶은데 진보정당의 부활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그게 실질적으로 선거가 끝난 다음에 이어지는 거는 네. 아마 저는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가 아니겠는가. 지금까지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바로 권영국 후보라든지 아니면은 그 민노당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된다기보다도 이제 내년 지선을 어떻게 잘 준비해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어떤 정당의 모습을 가지면은 한 단계 올라서는 그런 제도화된 정당 중에서도 한 단계 올라서는 그런 정당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민주노동당과 그리고 권영국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뭐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는데 절대 만족하시면 안 되고요. 안 되고 우리 정당과 그리고 우리의 그 앞으로 나아가는 정치의 길은 다음 지방선거에 달려 있다. 1년밖에 남지 않았다. 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좀 더 이번에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런 단초를 가졌다고 하면은 거기에다가 잘 살을 붙여 가지고 좋은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당을 바꾼 의원들, 또 네. 전 의원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국민의힘에서는 김상욱 의원, 또 개혁신당에서는 허은하, 김용남 전 의원이 민주당에 합류했습니다. 이들의 행보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그럴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 네. 그런데 이제 항상 이렇게 좀 소위 말하는 거시적 시각에서 본다 그러죠. 네. 일 개개인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떤 흐름 속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 때 그걸 큰 시각에서 보면은 아직도 한국 민주화가 제도화가 덜 되었다라고 하는. 덜 되었다. 네네. 분명히 이게 한국 민주주의가 네. 민주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나라들에게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확 뛰어나게 제도화된 그런 정당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 그 민주주의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미 이게 제도화되어 있는 그런 나라를 보면 이렇게 당을 바꾸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네, 없습니다. 거의 나가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 수는 있어도 오. 왜냐하면은 정치라고 하는 거는요 신념으로 하는 겁니다. 네. 네, 나는 소위 그 사회를 볼 때 이 사회 우리 그 국민들의 부유를 볼 때 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나는 정치를 하겠다. 이거는 소위 말하는 진보적인 색깔이 강하지 않습니까? 또 한쪽으로는 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산업을 이끌어가면서 모두가 잘 사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보수 아닙니까? 그런 신념을 가지고 정치에 뛰어드는 거죠. 그런 현상은 바뀌지 않는 거죠. 그런 신념을 가지고 정치에 뛰어들었다라고 하면은 자기가 달성하려고 하는 그 목표의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혹시 해결됐다 할지라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갑자기 소위 말하는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겠다는 분들이 갑자기 보수적으로 간다? 기업을 이야기하고 또 거꾸로 그렇게 한다? 이거는 신념 있는 정치가 아니라는 거죠. 신념 있는 정치인이 활개치는 그런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제도화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정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저는 본인들은 지금 내가 있었던 정당이 그런 줄 모르고 들어갔는데 와서 보니까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더라 하면 있으면서 고쳐야죠. 내가 신념을 가지고 들어갔으면은 네. 그 정당을 내가 신념을 가지고 고쳐야죠. 그렇게 노력했던 분 중에 한 분이 그래서 많은 후보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이 얘기하고 있는 분이 바로 사실 당시에는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아닙니까? 왜냐하면 신념을 가지고 했거든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네. 그리고 그게 사후에도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신념의 정치인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네. 정치는 신념인데 네. 이렇게 당을 바꾸는 거는 신념 있는 정치는 아니다. 그래서 그 신념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정치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알겠습니다. 네네. 네. 그 더불어민주당은 보수 인사들을 끌어안으면서 중도 보수 정당으로 외연을 확장하는 분위기인데 이 분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죠. 지금 보면은 그죠.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보수 쪽에 있던 분들을 이렇게 끌어와서 또 보수 쪽에서는 진보 쪽에 있는 분들을 끌어와서 마치 그게 자 봐라 우리 정당이 잘하니까 상대방의 상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들어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누구도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렇게 오는 분들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네. 그런 정당에 대해서 당신들의 정당이 이렇게 포용력이 있고 좋은 정당이기 때문에 저런 사람들이 온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는데요. 아니 그럼 교수님 오늘부터 나는 보수야라고 해서 보수가 되는 거 아니고 음. 내가 오늘부터 진보야라고 진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보수와 진보 어떻게 좀 개념화할 수 있을까요? 정치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요. 보수라고 하는 거는 결국 경제와 기업을 살리면서 국민들의 삶을 넉넉하게 만들어 간답니다. 그게 보수의 신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항상 아무리 잘하려고 그래도 약자가 생기고 피해자가 생깁니다. 네. 그리고 그들이 사회적으로 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삶을 더 챙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진보입니다. 근데 그거는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서부터 생겨지는 거예요. 내가 10대 말에 정치에 관심을 가졌다.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계기는 야, 경제에 이래서는 안 돼. 어. 경제 살려야겠어. 정책을 잘못하니까 경제가 이거 보수로 가는 거죠. 네. 그게 아니라 저 민초들의 삶이 저게 뭐야? 저분들 어떻게 되는 거야? 하면 진보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정치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원래 네. 안 그런 경우가 한국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안 그런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도화가 덜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소위 우리가 민주주의가 발전되어 있는 나라의 정당은요. 그 정당 자체가 교육의 현장입니다. 교육. 네, 교육에. 다시 말하면은 그런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을 받아들여서 그 안에서 정당 안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역량을 길러가는 거죠. 그것도 신념이겠군요. 네. 그런데 우리 한국의 정당이 교육을 시키는 거 봤습니까? 그 안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는 걸 봤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대로 된 제도화가 아직 안 된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현실이긴 민주주의다.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 장면도 전 좀 신기했는데 이낙연 전 총리가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 장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경우뿐만 아니라 예. 어떤 정당에서 굉장히 비중 있는 역할을 했던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요. 국무총리를 지냈다든지 당대표를 지냈다든지 이런 분들이 바꾸는 경우는 저는 개인적인 욕심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건 옳다라고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예, 사라지기 싫다라는 얘기인지도 모르죠. 이건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죠. 내가 오랫동안 몸담아 왔던 정당이 나를 이렇게 배신감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그 정도의 위치를 누렸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바른 말은 해도 본인이 오랫동안 몸담아 왔고 이게 내 신념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획 바꾸는 네. 그런 행동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개인의 욕심이 좀 과했다? 뭐 사라지기 싫었다? 뭐 이런 표현도 하셨는데. 저는 좀 그런 좀 다른 좀 과한 표현을 하고 싶지만 네. 방송이기 때문에 할 수는 없고요. 음. 그 정도로 사실 정답은 아닙니다. 욕심이 과했다는. 그런데 어쨌든 옳다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네네. 또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한 윤상현 의원을 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했어요. 이래서 중도층 표심을 얻을 수 있을까? 여러모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청취자분들께서 꼭 아셔야 될 게요. 정치인들 중에서 보면은 항상 내가 다음번에 국회의원 자리를 얻을 수 있는 곳을 향해 찾아가는 해바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 찍으시면 안 됩니다. 네. 보면은 몇몇이 있어요.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신 적이 별로 없는데. 네네. 해바라기 정치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념이라든지 뭐라든지가 아니라 다음번 공천에서 내가 공천을 받아가지고서 저 사람이 권력을 잡을 거기 때문에 내가 국회의원이 되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직업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고 하거든요. 미국 국회의원도 아닙니다. 일본 국회의원도 아니고요. 전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제일 편하고 좋은 게 대한민국 아이고. 국회의원이야. 큰 소리만 칠 수 있으니까요. 네. 책임은 없고. 그래서 그런 자리만 하는 그런 정치인들인데 저는 굉장히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혐오하는 생각까지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그런 정치인은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갑작스레 치르게 된 이 조기 대선인 만큼 여러모로 어수선하고 정신이 없긴 합니다. 하지만 이번 대선이 갖는 의미는 남다른데 역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변곡점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교수님?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면은요. 지금 사실은 미국에 트럼프 대통령이 있지만은 중국 같은 경우에도 시진핑 주석이 지금 사실은 한국의 목을 굉장히 죄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외교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네. 아까 제가 잠깐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이 0%라는 얘기가 뉴스에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한국 어느 길로 가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뭡니까? 아이를 안 낳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안 낳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게 다 얽혀져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 책임을 맡은 사람이 바로 이번 대선에서 뽑혀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모든 분들이 투표장 가셔야 되고요. 투표를 무조건 높여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본인이 원하시는 분들을 찍고 그들에게 책임을 맡기고 물어야 되는 것이 이번 대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 비하인드 조경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국제일의 매거진 B 오늘 방송 포함해서 매일 인터뷰 영상을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국제일 혹은 국제일의 매거진 B 검색하시면 되니까요. 많이들 놀러와 주시고요. 지금까지 매거진 B 국제일이었습니다. 내일 사전투표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내일 5시에 다시 찾아뵙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